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땐 기본적으로 약간 공격수에 어울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방어선이 너무 넓어요. 방어를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많이 부족하구나. 좀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철수 후보는 오 준비 잘했다. 많이 나아졌다. 근데 왜 국민들께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엔 역시 날카롭다. 정치 말고 다른 일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TV 토론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쨌든 월요일에 있었으니까 이 세 분한테 다 이걸 제가 물을게요. TV 토론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결정적 10초는 어떤 장면인가? 우리 윤태곤 실장부터. 경제 토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동에 대한 공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 초청 토론은 첫 번째지만은 그 앞에 토론이 두 번 있었잖아요.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두 후보가 이제 뭐 부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이번에 이제 꺼냈던 거. 그래서 이제 막 판넬 막 들고 나오고 이제 후보가 검사의 양심으로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라고 딱 몰아붙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요. 그랬던 장면이 저는 제 그냥 재밌었어요. 뭐 인상 깊다기보다. 그 장면이. 예. 우리 김상현 특보는요.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과 대답이 되게 수준이 얕아요. 그리고 답변은 본인이 이제 답변을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그건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등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 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해 나가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안철수 후보의 전래전래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래전래가 참 압권이었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전래전래하면서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했을까. 전래동화. 네. 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전래동화. 아 그런 말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상현 특보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취지시구나. 1차적 암기를 응용하는 것도 안 된다. 그냥 1차적으로 암기한 것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자료를 보고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면 답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장 교수는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뭐 이재명 게이트 이거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본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만약에 그 대장동 게이트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는 걸 확실하게 게이트? 봤으면은 아니 그러면은 진짜 맞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퇴할 겁니까? 라고 딱 되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진짜 사퇴한다고 하면 진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풀 녹취록을 보지 못하고 보고만 요점만 보고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해줘가지고 결국 윤석열 후보의 말이 맞았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대장동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아 근데 경제 토론인데. 남는 거는 대장동 녹취록이랑 경제 얘기도 있구나. 전래하고 기축통화. 두 개 남았네. 저기도 있었죠. 뭐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리고 확장 재정.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남은 건 대장동 녹취록이잖아요. 지금 두 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대장동 게이트 김상현 특보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으로 보면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는 해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마치 그게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지 붙이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특수부 검사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듯한 모습. 이거는 별로 저는 좋지는 않았다고 봐요. 근데 강훈식 전략본부장이 그 게이트는 이재명이 그 문을 지키는 게이트다. 그렇게 해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왜냐하면 좀 우리가 그 좀 다 알잖아요. 게이트가 뭔지. 뭐 큰 사건 뭐 이런 거를 게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걸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인 게요. 이 녹취록의 전문을 양당이 다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그 증거력을 그렇게 높여
필요가 있느냐. 바로바로 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바로 되치기 당하고 이게 되게 긴 시간 동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방에서도 이야기하고 술 먹다가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뭐 문재인이라는 이름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황교안이라는 이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와 나왔다 이래 버리는 게 맞는지 이건 양쪽 다. 근데 어제의 이재명 후보의 반격은 전 이렇게 봅니다. 앞서 두 토론에서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당했어요. 누가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이제 막 아우성을 치죠. 아니 그러면 사이다 이재명은 어디 갔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내가 공격을 당하면 좀 반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판넬로 그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좋았겠냐. 중도층 공략에. 저도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지자들의 사기를 조금 더 북돋고 단합을 시키는 이런 효과는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을 가지고 그 대선 토론장에서 서로 공박을 하고 우리가 또 평가하고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서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따가지고 편집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얘기 나눴던 NY 지금 옷 입은 거 갖고 앞뒤 다 자르고 NY는 반윤석열이다. 김태현은 반윤석열. 이것만 딱 녹취록을 따면은 김태현 우리 앵커께서는 반윤석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언급할 그러니까 가치가 아까 없지 않을까. 반윤석열을 안 한 거다. 이걸 해명하시는 거죠 지금. 조금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언변도 좋고 행정 경험도 있으니까 토론에 압도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 세 차례 토론에서 그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거잖아요. 뭐 윤석열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럼. 그런 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땐 기본적으로 약간 공격수에 어울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방어선이 너무 넓어요. 방어를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지난 경제 토론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 추경도 하고 우리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막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 그 좋은 이야기죠. 그 공격할 수 있죠. 특히 윤석열 후보 쪽을 향해서. 근데 바로 심상정 후보가 아니 당신이 경기도지사 할 때 전 국민 다 나눠줘야 된다고 그때는 그 말하자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딱 이쪽만 주자라는 거 반대하고 당신 다 나눠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런 방어를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게 여당 후보의 숙명이기도 사실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대장동 이슈를 갖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이 과연 유효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반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먼저 예를 들어서 꺼내가지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격이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날도 이제 법인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공격 네거티브가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반격을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걸로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또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재명이 아니라는 걸 조금 약간 클리어하고 가자. 이거를 좀 이렇게 요번에 해결을 수세적으로 대장동 이슈를 갖고 수세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전략 같지는 않다고요. 자꾸 이재명 하면 대장동 이게 연관이 되는데 그 프레임에 왜 갇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녹취록 어쨌든 이 사실 대장동 녹취록은 얘가 TV 토론에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 녹취록에서 그 판넬 들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 윤석열 후보 공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의원하고 유상봉 의원이 녹취록 전문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SBS 어제 팔뉴스 리포트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 본부장이 다른 부분은 가리고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부분과 두 사람의 친분을 언급한 대목만 강조하는 등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 가렸던 원문을 살펴보니 김만배 씨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한 구절에 나온다. 김만배 씨가 친분을 과시한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이고 영장 관련 언급은 윤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 사법부에 밑보다는 의미다라고 국민의힘 주장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본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가렸던 것일 뿐이라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 이거 제가 어쩌 SBS 8시내 리포트 그냥 읽어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반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녹취록 정문 공개했더니 뭐 윤석열 뭐 별 문제도 없구만. 반말 편집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좀 약간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뒤 그 맥락을 맞춰가지고 딱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쓰는 거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지금 발췌해서 쓰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윤 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녹취록 문제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사람 이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100명, 200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 장성철 우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주제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더 불리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냥 토론의 총평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TV 토론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사실과 다른 과거와 말이 바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못 믿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많이 부족하구나. 좀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철수 후보는 준비 잘했다. 많이 나아졌다. 근데 왜 국민들께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엔 역시 날카롭다. 정치 말고 다른 일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회나 만약 평론이나 이런 거 하셨으면 옛날 노회찬 의원처럼 그런 거 같으면 더 훨씬 잘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면 잘 하시는데 왜. 아니 이제 지지율이 좀 잘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저 토론회하고 녹취록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 있었던 JTBC하고 SBS 단독 보도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방어보다 공격을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JTBC 단독 보도 저 페이퍼 경선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고 김혜경 씨 의전에 썼다는 의혹이 있는 JTBC 단독 보도에 대해서 장성철 교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방어할 만은 해요. 근데 만약 내부 제보, 내부에서 사실은요 저희가 돈 받은 거요. 반은 뚝 떼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 전달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많이 잘못했고 법적으로 문제 있고 이렇게까지 몰고 가기에는 힘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결국에는 정치 공방으로 끝낼 사안이다. 더 깊은 내부 제보나 정확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시사 월간지들에서는 이미 좀 보도를 했던 거예요. 시사 월간지는 장점은 분량을 많게 자세하게 쓸 수 있고 단점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눈에는 잘 안 들어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렇죠. 방송사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니까 이게 경선 때부터 사실 민주당 주위에서 나오던 이야기긴 했어요. 아 경업체한테 뭐 그게 이제 뭐 성남에 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부와 관련된 SBS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차익을 얻었다. 이 부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씨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후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과거에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말을 바꿨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주식 이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주식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작전을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익을 본 게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을 바꾸셨어요. 또 토론회에서는 손해를 본 것도 있고 이득을 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신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왜 안 짚었는지 전 잘 모르겠고 그거와 연동해서 그 김건희 그 배우자께서 수원여대에 그게 채용이 됐을 때 이게 문제 있다고 하니까 또 윤석열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그냥 강사 채용이라 일반적으로 강사 채용은 추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우리 당에서 많이 비판할 때 저는 내부적으로 그랬어요.
아 그거 맞아. 나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나도 추천에 의해서 강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개 채용한 서류나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의도적이건 미필적이건 거짓말을 한 것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가 자꾸 그 확인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 이거는 좀 안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왜 강하게 이걸 이야기 안 하는지 알죠. 어요. 그 김혜경 씨 이야기 할까봐 그런 거죠. 아니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당신은 뭐 5급 공무원 뭐 이럴까 남인 카드 뭐 이런 거. 네. 뭐 아니 받고 거짓말을 콜, 하진 받고 콜, 않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 다 부인의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안 꺼내는 거구나. 먼저 안 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네.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곤궁한 것 같아요.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든 거를 약속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말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상당히 검찰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과거에 여당이 저희가 우리 당이 그 윤석열 후보를 많이 공격할 때 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편을 좀 들어주는 그 발언을 방송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럼 윤석열 후보가 정경심 교수나 조민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런 주가 조작이 너무 엄중하다 그러면서 코링크 수사했죠. 그리고 뭐 공개 채용이나 이런 거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편취했다. 이해관계를 자기가 특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조민 씨는 지금 그 자기가 어쨌든 살아온 세월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딜리트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이 부인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짧게 한 1분 남았는데 요거 단일화 얘기면 짧게 짚어보고 이제 쉬었다가 3부로 갈 건데 윤태훈 실장 네. 안윤 단일화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남았네. 몰라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 지난 윤태훈 방송에서 씨가 그런 그럼 말씀을 누가 했는데 파괴력이라든지 관심도는 점점 떨어질 거다. 뭐 되든 안 되든? 네, 그렇죠. 그럼 별 상관은 없다라는 거네. 저는 조금 그렇게 봅니다. 네. 장근수 정황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제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개인 돈으로 한 70억 정도 특별당이 당의 선거 자금으로 낸 거죠. 그러면은 정황상은 이거는 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안 된답니다. 김상현 특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돼야만 안 돼야만 한다. 알겠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잠시 쉬었다가 저희 3부에 돌아와서 2주 남은 대선 판세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여의도 타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주 남았어요. 야,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웃는 승부 2주 남았는데 현재 판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판세 짚기 전에 중요한 문자가 들어왔네. 1123님. 장성철 교수님, 오늘은 왜 기운이 없어 보이죠? 팬인데 걱정됩니다. 반란 성총 기대할게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 없는데요. 네. 그냥 차분하게 하려고 했어.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이거 뭐 2부 할 때 보니까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좀 약간 좀 조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아니 뭐 걱정해가지고. 댓글에 보면 또 뭐 쟤는 뭐 교수란 애가 까불고 뭐 학생들이 불쌍하다 뭐 네. 그런 댓글도 있어야지 오늘은 좀 차분하게. 아니, 뭐 대선 주자들도 뭐 어퍼컷도 하고 격파도 하고 스윙도 하는 판인데 교수가 그럼, 좀 뭐 그럼. 이렇게 밝게 하면 뭐 원래대로 할까요? 네. 원래대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텐션이 너무 떨어져. 시청자들은 이런 식으로 붙다 보면은 대선 토론회에서 어퍼컷과 발차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아침에 딴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옛날에는요. 네. 앞에 조금 바람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막 언변 좋고 말도 걸쭉하게 하는 의원이나 이런 분들 쭉 바람 잡으면은 무게감 있게 후보가 쭉 나왔는데 요즘은 바람도 후보가 잡고 언변도 후보가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바람도 후보가 잡어. 후보가 엇박긋하고 발차기 하는데 뭐 누가 필요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 저 대선 2주 남았으니까 판세 좀 짚어보죠. 일단 여당이니까 민주당부터 할까요? 민주당 네. 어떻게 봐요 지금 판? 이대로 가면 저희는 이겨요? 이제 아니면은 어려워요? 아직 박빙 열세로 보고 있어요. 박빙 열세?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꽤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분석을 좀 해본 거예요. 했더니 보니까 샘플 표집을 하는데 보수 진영의 샘플이 어떤 여론조사는 한 66개 샘플이 많고 어떤 여론조사는 89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박빙 열세다 이렇게 좀 보는데 여기에서 좀 안 좋은 사인은 뭐냐면 그럼 왜 진보 진영 사람들은 답변을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거예요. 요것이 좀 약간 염증이나 실망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진보 그러면 지지층은 투표장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인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2주 동안 그 박빙 열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골드 크로스를 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한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호감 뭐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지층은 뭐 결집은 했으니까 지지층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잘 끌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돌려놓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판? 아주 좀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게 계속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일관된 내용이고 바닥 민심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젊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그러고 유세 보러 오시고 거기서 환호하고 이런 현장 분위기만 봐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제가 독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두 분에 비해서는 윤통근 실장의 위치상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전화 면접에서는 좀 벌어져 있고 ARS에서는 좀 붙어 있어요. ARS는 좀 뭐 0.1% 차이. 뭐 하나는 저기 바뀐 것도 있었죠. 그 골든크로스 나온 것도 있었죠. 그거에 이제 김상일 특보가 말씀하신 이제 지지층 결집에 대한 것들. 이런 걸 ARS는 아무래도 그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응답을 하면은 변화를 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 결집 전략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민주당이. 근데 제가 약간 장단점이 보인다면은 결집해야죠. 근데 이게 보통 경선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의 방식들은 우리 여론조사 막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합시다라는 게 본선용 선거운동 방식은 아니고 경선용 선거운동 방식인데 조금 이제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국민의힘이 좋게 보는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역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뭐 부울경 2,000명, 뭐 호남 2,000명, 충청에도 또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해요. 이렇게 2,000명 하면은 그 각 지역 내에서 오차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하나를 모아 보면은 전국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별로 해서 하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니 약간 조금 뭐 반론을 제기하면.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저는 오히려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닥 민심은. 초반이라고 선거 초반? 네. 한 지난주. 네. 근데 공직 선거운동 초반 말씀하시는 아니 거구나. 그 전 뭐 정식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전 오히려 좋았다고 바닥 민심 면에서는 그렇게 좀 봤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윤석열 후보의 역량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뭐 여론조사도 보면 여론조사 중에서 뭐 경제 분야는 누가 잘할 것 같냐. 뭐 복지 분야는 누가 잘할 것 같냐, 뭐 방역 분야는 누가 잘할 것 같냐. 그러면은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훨씬 높게 나와요. 막 10% 20% 높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상쇄하는 효과가 뭐냐면 그럼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비호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높은 거죠. 근데 그 비호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좀 비호감이긴 한데 대통령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아니면은 비호감인 사람을 걸러내야 돼? 이런 고민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전 제가 하나 꼭 그 이번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우파 진영에서 선거에 이기려면은요 TK, PK 지역에서
상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TK에서는 20% 그러니까 30%를 못 넘게 해야 되고 네. PK에서는 40%를 못 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의미가 뭐냐면 그 TK에서는 우파 진영의 후보가 70% 이상 득표를 해야 되고 PK 측에서는 60%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집 현상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PK 지역에서는 대략 40% 후반, 네. TK 지역에서는 50% 후반입니다. 지금 얻어야 될 득표와 대략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런 거예요? 결집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고 아직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현 특보님 말씀하셨던 근데 저희 것처럼 똑같아요. 그건 호남도 그죠? 네,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많이 좀 부족해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TV 토론에서 자꾸 앞으로 2차례 남은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말 내가 아무리 정권 교체해야 되지만 윤석열 후보 감이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TV 토론 준비 잘하셔야 되고요. 지금 호남에 집중하는 그런 유세 전략을 짜고 있는데 TK, PK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결집도를 높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네. 김상현 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한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 가는 게 있었는데 호남에 발언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다르다. 달랐었고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저는 호남이나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80이 나오는 거는 정말로 어려워요. 뭐 옛날에 뭐 박근혜 이런 분들도 다 그랬어요. 한 50 이렇게 나오다가 시절을 하면 뭐 한 70, 80 이렇게 간 거고 또 호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순하게 보는 거는 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유세 동선을 보면 이런 느낌이 그러면 있어요. 윤태곤 실장의 얘기는 들어가면 투표장에 들어가면 에이 타고 원래 아니 관성대로 그러니까 이게 찍는다 이런 그 얘기예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네.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호남이 약간 어려운데도 수도권에 집중한 이유는 수도권에서 밀고 올라가면 호남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라가네 될 것 같네. 이러고 호남에서는 따라온다. 수도권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서울에서 이재명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간다. 근데 네. 서울에서 밀려? 재미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저는 또 반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하고 그다음 호남까지 가는 것도 TK라든지 이쪽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죠. 적진에서도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 옛날에 인기 좋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면은 TK 가면 오지 마라고. 왜 여기 오냐고. 우린 다치길 건데 저기 가서 해라. 뭐 또 민주당도 호남에 가면 여기 오지 마라. 이러고 가네.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좀 한 두수 세수의 복잡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네. 있어요. 우리 윤 시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수도권의 바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고향은 거기지만 서울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의 의견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효과도 있어요. 저희 이제 호남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 대선에서 호남이 이렇게 뜨겁게 양측의 구애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을 텃밭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표가 엄청나게 나오는 데고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봐야 표가 안 나오는데 거길 왜 가냐 그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게 맞지 이런 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앞서 장성주 교수 얘기대로라면 PK, TK의 표 결집이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엄청 고용을 들인다는 거죠.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7번째 갔다 나온 거고 이순적 대표는 무슨 어제 흑산도까지 갔다 왔어요. 흑산도까지 유세 버스까지 데리고 가지고 배 타고 들어갔던데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그렇게 호남을 구애하는 거예요? 승부가 난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표가 온다?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지난번 보수 우파 대통령 후보보다는 이번에 상당히 여론이 좋다. 호남에서 대략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 20% 이상의 득표를 얻게 되면은 선거 판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민주당에 주는 충격도 대단할 겁니다. 호남에서 정말 두 자리 숫자 이상 20% 이상 나왔어? 이거는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갖고 호남을 공략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20, 30대 마음을 잡을 수 있다. 호남에. 그분들은 지역과 진영과 이념에 따른 투표 행위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을 견인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호남 지역의 득표력뿐만이 아니라 전체 판세에 젊은 분들 20,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거기서 투입한 만큼 득표율이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김상현 특보 민주당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흑산도에 배에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걸 보는 시각이 아 그거 뭐 되도 않는 거래 이거예요 아니면 왜 저래 왜 이래 났다. 왜 이래 이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선거 전략이죠. 사실은 이제 우측은 뭐 중간으로 오면서 좌로 가고 좌측은 중간으로 오면서 우로 가고 이게 이제 확장 전략이니까. 전략은 그런데 그렇죠. 그런 그런 민주당이 전략이 위협적으로 지금 느껴요 아니면은 그 흑산도가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고는 당연히 있겠죠. 이준석 대표의 호남 행보에? 얼마나 그게 이제 효과적이냐 이게 이제 이걸 바라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DJ 정신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노무현이나 그 김대중 대통령은 그 민주당의 그 자랑이고 유산이고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 뭐 이런 건 공약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 타겟팅 공약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호남을 간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중도층한테는 변했네, 좀 약간 개혁적이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 공약에도 좀 유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세대 얘기하셨는데 지역 감정이 많이 완화된 세대에도 좀 뭐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좀 가치라든지 제 바램 같은 건 잘 말을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이건 가치하고 전략 두 부분에서 다 괜찮다고 봐요. 양쪽이 다 그런 게 이재명 후보도 고향이 안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에서 뭘 하는 게 스스럼이 없어요. 그리고 좀 기대도 과거보다는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저 누구냐 이준석 대표는 자기 지역구가 노원이잖아요. 노원이 서울에서도 호남세가 센데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여기서 3번을 낙선하면서 되게 깨달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치적으로 옳다고 보고. 가치적으로 옳다. 뭐 양보다 좋은 거죠 정말. 그다음 전략적으로 볼 때. 전략. 실효성.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수도권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민주당의 이 후방을 자꾸 이제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공략을 한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받아치는 게 조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일배식이다. 뭐 이제 우리는 광주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쇼핑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할 겁니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뭐 나중에 결과가 증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 타임까지 이렇게 해놓고 25일부터 뭐 부산에 일정도 있고 그렇다던데 그 뒤로는 결국은 수도권하고 영남에 집중 마지막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마지막은 투입한 맞고 효과가 바로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운 예상인데 윤정훈 실장 촉 좋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호남 지역 득표율 목표를 얼마? 30%로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30이야. 기록이 얼마예요? 되겠습니까? 저 호남 득표율이 10점 얼마 뭐 그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10점 얼마인데. 아니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 광주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요. 그분들도 되게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 맞는데 사람들의 투표장 가서 2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돌아갈 건지 손익이 2번으로 딱 갈 건지 그거는 광주 현지에서도 진짜 이거 열어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관심은 좀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 진짜 투표장 가서 어떻게 될지는 근데 아무도 이제 모르는. 기록은 세우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했던 10.7인가 그건 넘길 것 같고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 지방선거에 15% 이상 나오면 이제 그 선거부 환수를 받지 않습니까? 환급을. 그럼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도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광주 광역시장이나 뭐 전남도지사에. 전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호남 분들께서 보수 우파 진영의 적대감을 좀 희석시키셔서 지역을 넘어선 좀 열린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적대감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호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남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선거 때만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마이크로 타겟팅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고 후보가 자주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김대중 대통령은 일종의
약간의 이데올로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상징성 이런 게 있어요. 인권,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이 가지는 정신, 뭐 대연정이라든가 뭐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지금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는 것보다는 자주 가고 뭐 복합 쇼핑몰처럼 오히려 구체적인 그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공약을 후보가 직접 가서 던지고 논란을 좀 일으키고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볼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 호남 관련된 얘기인데 민주당 텃밭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낙연 전 대표 NY의 최측근 알려진 분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이 낫다. 뭐 덜 익은 사과는 익혀 먹으면 되는데 썩은 사과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한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저희는 큰일 났다. 아니면 아예 가든 말든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 실장님께서 좀 보여주신 모습들이 좀 있어서 저희는 뭐 예상하고 크게, 있었어요? 예, 크게 뭐 왜냐하면 이분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하실 때도 너무 좋아하셨고 예? 왜? 그 자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리를 타면서 갔다. 좀 약간 사욕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때도 이제 사실은 국무총리가 바뀌면 비서실장은 바로 자리를 접고 나와요. 근데 이분만 끝까지 나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돼 이러고 끝까지 계셨던 분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약간 눈살을 좀 찌푸리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대중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곤혹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이 동요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대중에게 가는 메시지는 잘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실장.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사를 짚어보고 싶은 게요. 네. 저는 뭐 방송 진행자, 유튜버 이런 좀 강성 지지층,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했는데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분들을 너무 몰아붙이고 험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운영 비서실장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못 움직이는데 니들이 먼저 우리를 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라는 자기 나름의 명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민주당이 볼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쪽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조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알겠습니다. 오늘 8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권, 김상혜, 장성철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